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1번의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회계와 회계 정보 1장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1장에서 제1절 회계의 기초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계의 기초 개념에는 회계의 정의가 있었고 정보의 기능, 그리고 회계 기준,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그런 지문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쯤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지문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잘 작성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 올바른 표현이고요. 자, 감사를 받은 기업은 감사인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 감사 의견이라고 하죠. 자, 이 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그다음에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지문은 자, 기업입니다. 자, 기업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자, 이 이해관계자는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보 이용자는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알고 싶어 한다, 정보의 수요자, 알려준다, 정보의 공급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의 자원을 기업에 제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자원의 제공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직은 기출이 안 나왔지만 이 표현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자원을 제공한 것을 우리가 받는 수요자가 누구죠? 기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한번 잘 의미 있게 읽어주시고요. 자, 4번입니다.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주체 맞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회계정보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업이고 그 주체는 경영자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공급하는 주체 맞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영자는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정보의 이용자도 됩니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용자가 아니다는 뒷문장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의사결정할 때 회계 정보는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하게 도와준다.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지문형 문제 첫 번째 1장에서 1장 1절에 있는 회계 개요에 있는 회계의 정의, 그리고 회계 정보의 기능, 회계 기준, 그리고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지문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패턴의 문제를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우리가 계산 문제 1호라고 보는 자본 계정을 이용한 이익 계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기순이익의 계산 구조를 이용하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현금 배당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 계정에서요. 자, 자본 계정. 자, 기초 자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자본 거래로 증가한 거고 당기 순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이죠. 현금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죠. 이렇게. 자, 지금 질문지는 요게 X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T 계정에 있는 요소는 요소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을 보고 질문지를 X로 놓고 푸시면 돼요. 질문 문제를.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주의하실 게요. 자, 당기순이익도 나와 있고 총포괄도 나왔거든요. 총포괄 이익이라는 건 이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다시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당기순이익 6,000원인데 총포괄 이익은 10,000원이니까 자, 10,000원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다시 6,000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합산된 총포괄 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기초자본이요. 자산 30,000원 마이너스 14,000 얼마입니까? 16,000원이 되겠고 자, 유상증자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하고 기포를 더한 총포괄이 10,000원. 자, 기말자본은 50,000원에서 20,000원 빼니까 30,000원이죠. 자, 30,000원 되겠습니다. 자, 회계는 대차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항상 대차가 일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금융자산이 해당되는 거,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거 또는 아닌 것을 묻는 문제들이 있었죠. 문제가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이 문제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주어지고 그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입니다. 자, 금융자산인데 첫 번째 A가 뭐죠? 매출 채권이죠. X고요. 자, 플러스 자, 대여금도 금융자산이죠. 4,000원. 그 다음에 선급자 들어가면 아니죠. X 투자사채 금융자산입니다. 8,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융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4,000원입니다. 자, 그럼 X 구할 수 있죠? 자, X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12,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2,000원. 자, 근데 금융부채죠. 자, 이게 이제 A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A.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가 B입니다. 이것도 금융부채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수선금 모두 금융자산, 금융부채 아니죠? 자, 플러스 이거는 600은 아니고요. 차입금, 금융부채죠. 800. 자,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죠. 자, 그래서 차입금도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 맞고요. 그 다음에 사채도 마찬가지죠. 1,600. 자, 요게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요게 4,000원입니다. 산수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급 비용을 제외하고 그다음 부채는 선수 수익을 제외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선별하는 문제도 나왔고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000원 얼마죠? 1,600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는 그랬어요. 자, 그럼 자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본은 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죠. 잔여 지분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1번은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전액 회수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 채권 등 우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을 회수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면서 다시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하죠. 자, 동일한 금액이 감소 증가하면 불변이죠. 그래서 불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했다. 이익준비금도 자본이잖아요. 자본 전입은 XX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잉여금도 자본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자본의 불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럼 자기 주식은요. 취득하면 미발행설로 모아서 자본의 마이너스인데 일단은 뭐가 감소하죠? 현금 자산이 감소하죠. 현금 자산 감소, 자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여러분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제가 주총 때 하는 것인데요. 배당을 결의하면 일단은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대변에 뭐가 될까요? 배당 중에서 현금 배당은 돈이 나가는 것이지만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결의 시점에서는 주식을 교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또 다른 자본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또 다른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째 기계를 구입하면서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계 구입이 뭐예요? 자산의 증가. 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의 증가.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불변인 거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향이 없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기주식거래에서 자기주식거래는 세 가지 쟁점 사항이 있잖아요. 취득, 그 다음에 매각, 그 다음에 소각이 있는데 이 자기주식거래가 자본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현금 흐름을 쫓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간편법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감소, 현금 감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은 받은 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소각은 수반되지 않으므로 불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문제풀이할 때 빨리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이 5번은 요 문제 패턴은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에서 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요. 자,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이게 뭐가 되냐? 매출 총 이익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고자세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거고 이 밑에 자, 내가 상품을 팔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상품의 원가 말고 기타 원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영업 원가가, 영업 비용이. 그게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을 우리가 영업손익이라고 해요. 이익이라고 봅시다. 영업이익. 자, 우리나라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강조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시하게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수익은 이것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업수익이라고 해요. 그럼 영업이익 계산하기 비용은 요거하고 두 개죠. 이걸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35만 원이죠. 그럼 이 계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겠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이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비, 판매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일반 관리비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 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XX 평가 손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든지 판매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여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관비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감가상각비는 무슨 자산에 대한 비용이죠? 영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업비인 판관비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아니고요.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일반 관리비나 영업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돈을 빌리는 거나 관련된 재무자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감가상각비, 판관비 마이너스 종업원 급여 당연히 영업비용이죠. 광고 선전비, 판매비죠. 자, 감자차익은 뭐죠, 여러분? 자본 항목이니까 이익 계산에 불필요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과 관련된 평가 손실도 평가 손실이지만 기타죠. 기타는 당기 손익이 아니라 미실현 손익인 당기 손익 계산 다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50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한 번쯤은 문제 유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 구분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이런 포괄손익계산서는 누가 포함되나요? 수익하고 비용, 그리고 이제 미실현 손익인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이 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 자산, 감자차익 자본, 선급 임차료 자산, 미지급 법인세 부채가 되겠고요. 금융원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공시하는 우리가 항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에 무슨 계정이 있습니까? 선급보험료 계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정 전 시산표. 자, 수정 분계. 자, 수정 후 시산표가 돼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에 선급보험료가 있어요. 선급보험료. 자, 선급보험료가 얼마가 있었냐면 이게 14만 원이고요. 자, 수정 후 시산표의 선급보험료가 얼마죠? 3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1만 원의 차이는 왜 생겼을까? 분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선급보험료는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자, 요만큼 수정분계가 자, 대변에 성급보험료가 11만 원이 감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읽으실 줄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럼 요거 이제 분계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변에 자산의 감소, 선급보험료 11만 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차변에 보험료가 나오죠. 당기분. 자, 저는 설명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판서를 하지만 시험장 가서 이렇게 분개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시험장 가서는 자, 내가 수정전 시산표에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네? 그러면 나는 분개는 수정 분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비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비용의 발생.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무슨 분? 당기분이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쵸? 자, 그럼 수정 분개는 비용이 나와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산이 감소한다. 1번 틀렸고. 2번. 이익잉여금이 11만 원 증가한다. 여러분, 비용의 발생은 이익의 감소죠. 그쵸? 이익의 감소는 자, 이익이 원래 감소하죠. 이익잉여금의 감소고 자본의 감소입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요. 비용이 발생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개하지 않고 내가 기중에 자산 처리했으니까 수정 분개는 비용의 발생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빨리 풀 수 있고요. 수정 분개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자산의 변화는 있죠. 감소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데 요거는 3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8번입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액에서 옳은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 틀렸죠. 그럼 이런 문제는 틀린 지문을 다 고쳐서 자꾸만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매입 채무와 같이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여러분, 매입 채무와 같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우리가 도래한다고 본다면 12개월이 넘어도 정상 영업주기로 보아서 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 X고요. 자, 2번. 자, 주석도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이죠. 자, 매출채권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지문으로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한국채대 국제기준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년, 즉 12개월마다 작성해서 제공하게 되죠. 1년 기준입니다.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누가 평가하죠? 경영진이 우리가 이제 보고 기간마다 검토하는데 그때 보고 기간 말로부터 향후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이내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고려하죠. 그래서 우리 다른 시험에서 타 시험에서 요 5번 지문이 24개월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뭐냐면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 패턴을 좀 기억해 주시는데요. 자, 수정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정 분계를 반영한 다음에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잖아요. 이 사이에 수정 분계가 있어요.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이 수정 분계가 이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요 합계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합계에 영향을 준다는 건 뭐죠? 수정 분계의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합계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요 분계 중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누구 기억하자 그랬어요? 요거 기억하자 그랬죠? 요게 3인방이 있습니다. 요 3인방이 자, 선급 비용, 자, 선수 수익, 그리고 소모품입니다. 자, 소모품 회계 처리. 자, 요 3인방이 바로 뭐죠, 여러분? 이연 항목이잖아요. 요 이연 항목은 합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자료를 보면 이 문제는 수정 후 시산표의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수정사항이 나온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의 합계를 물었어요. 우리 기출문제는 거꾸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수정전 합계가 나오고 수정 후 시산표 합계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반대 문제인데요. 자, 이거 잔액시산표 논리로 접근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자, 자산,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수정분계 봅시다. 소모품 기말재고죠. 소모품 기말재고는 요거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죠. 합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주는지 볼게요. 자, 기말재고가 기말정리사항에 나왔다는 것은 미사용분이죠. 자, 미사용분은 자산의 증가 3천, 그쵸? 차변의 소모품 3천. 자, 그리고 비용을 취소시키니까 비용이 감소하죠. 이렇게 3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미경과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미경과 보험료는 성급보험료니까 자산의 증가 얼마? 5,200.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를 감소시켰잖아요. 이렇게 5,200. 그러니까 지금 이 이연 항목은 둘 다 뭐냐면 같은 차변에 더하고 뺐기 때문에 자, 3,000 더하고 3,000 빼고 5,200 더하고 5,200 뺐으니까 합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합계에 영향을 주려면 차변 생기고 대변도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들이 나오면 계산할 필요 없이 무시하시면 되고요. 미수수익의 미계상, 미수수익은 뭐죠? 대변의 수익의 발생, 얼마? 1,400. 그리고 차변에 뭡니까? 미수수익,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1,400. 자, 이렇게 차변 생기고 대변 생기니까 합계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미지급이자 미계상. 미지급이자는 이자 비용, 자, 차변의 비용의 발생. 그쵸? 이게 얼마냐면은 1,000원. 그리고 미지급 이자, 부채의 증가죠? 자, 대변의 부채의 증가 1,0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차변 생기고 대변 생겼죠? 자, 그래서 수정분계가 차변 합계는 2,400원, 대변 합계도 2,400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수정사항이 반영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 금액이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나왔냐면은 자, 이게 1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10만 원. 자, 여기도 10만 원 나왔죠? 자, 지금 문제는 뭐죠? 요 수정 요거 두 개를 반영한 다음 더하기 1,400 마이너스 1,001개 10만 원이 나왔죠? 그쵸? 자, 이거 둘이 같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누굴 물어보죠? 자, 요거 수정하기 전을 물어본 거예요. 수정하기 전에. 그럼 수정하기 전은 어떻게 됩니까? 자, 1,400 더하고 그 다음에 1,000 더하기 전이니까 10만 원에서 이 두 개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97,000. 자, 수정 전 잔액은 자, 수정 전 시산표 합계는 요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얼마? 97,600원이 되는 거예요. 97,600원. 자, 97,600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출문제는 97,600원이 주어지고 얘를 물어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요 노란색만 더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지금 모의고사는 거꾸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역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패턴도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워낙 많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문제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기초재고가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다. 자, 기초재고가 4만 원. 자, 매입액이 나와 있죠. 자, 매입액이 지금 보니까 32만 원이에요. 32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를 물었지 않습니까? 요거. 근데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기말재고를 올바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이 기말재고를 올바로 구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차 일치되니까 차변에서 차변 금액에서 기말 금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사 금액이 3만 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자, 3만 원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송품이 있죠. 자, 적송품은 지금 2만 원입니다. 자, 2만 원인데 자, 이 2만 원 중에서 위탁상품인데 요게 40%가 판매가 완료됐으면 40%가 완료됐으면은 몇 퍼센트가 남았을까요? 바로 이제 60%가 안 팔린 거니까 재고고, 시송품은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지 판매가 되는데 10,000원의 금액에서 의사 표시된 게 2,000원이니까 안 팔린 것은 그 차이가 되겠고,
여러분 미착 상품은요, 우리 재고가 되려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면 우리 건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을 매입하고 운송 중이라고 한다면 이건 판매사 재고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타처 보관인 경우는 다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재고인 거죠. 이거는 바로 더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기말 재고를 하면 58,000원인가요? 자, 이 58,000원을 차변에서 빼게 되면 302,00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말 재고 포함 올바른 금액 구하는 문제 하나, 매출 원가 문제 하나, 이거 두 개는 항상 세팅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사항들이 있죠. 특히 운송 중인 상품, 미착 상품의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1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자,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파는 것은 바로 상기업이죠. 매입원가가 취득원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구매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시용 판매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상기업인 경우 매입원가, 제조기업인 경우 뭐 전환원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 포함하고요. 자, 네 번째, 자,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 X. 자,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지문은 우리 20회 때 올바른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 지문은 계산 문제로도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죠. 즉 원재료는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돈 버는 건 제품이죠. 근데 그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이익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즉 우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라면 원재료가 시가가 하락하더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즉 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마지막 지문도 잘 살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자, 요즘에 뭐 인기가 워낙 많은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이쪽에 나오는 문제는 특히 제일 먼저 총비용 계산하는 공식, 이게 이제 기본형으로 가지시고, 그리고 매출원가를 물어봤을 때는 그 총비용 공식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단서에서 나온 내용만 한 번 더 빼주면 간편하게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수정된 매출원가를 묻고 있죠. 자, 수정된 매출원가. 자, 수정된 매출원가는 매출원가가 수정됐기 때문에 단서를 반영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까지 단서는 항상 똑같았어요. 뭐 비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제시된 걸 잘 보고 차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기초재고가 있습니다. 자, 기초재고가 얼마죠? 2만 원이고요. 자, 매입이 2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눈 딱 감고 제가 누구를 차감하라고 그랬어요? 실제 수량 곱하기 단위당 저가예요. 여러분 이걸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량이 몇 개죠? 180개. 자, 180개. 자, 단위당 저가입니다. 단위당 저가라는 거는 지금 단위당 원가가 취득단가가 500원 아니겠습니까? 500원이고, 자, 순실현 가능 가치,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470에서 70을 빼니까 얼마예요? 자,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가는 둘 중에 단위당 저가는 4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취득 단가가 더 낮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곱해야 됩니다. 그때는 평가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400을 곱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무슨 금액이죠? 이게 총비용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재고 금액은 이 금액이 맞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자, 단서를 통해서 매출원가로 포함되지 않는 것만 한 번 더 빼주면 되는데요. 거기 단서에 보니까 감모 손실 중 40%가 정상이니까 60%가 비정상이고, 매출원가에는 정상만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재고자산. 자, 감모 손실. 수량 차이로 생긴 손실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지금 장부 수량이 몇 개냐면은 200개고,
실제 수량이 몇 개냐면 180개죠. 자, 곱하기 단위당 취득 단가죠. 이게 500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250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되겠고, 내가 필요한 것은 비정상이죠? 자, 비정상 감모 손실이 몇 %입니까? 1에서 40% 빼니까 60%죠. 60%니까 6,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000원만 빼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항상 패턴을 기본형 잡으시고 여기에 우리가 매출원가를 물어봤다면 매출원가 아닌 것만 한 번 더 빼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감모 손실이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면 10,000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 13번 문제는요. 요건 그래서 여기 12번 문제는 1번이고 자 13번 문제는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죠. 자, 그러면 기존 건물은 철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에 일괄 취득 가격 400만 원을 그 옆에 공정가치 비율이 있다고 3대 1로 안분하시면 큰일 나죠. 자, 이거는 이제 현혹 자료고요. 400만 원은 모두 뭐예요? 토지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더하고 철거 비용 더하죠.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 매각 수익이 나왔다면 요거는 원가의 차감. 그래서 20에서 16만 원 차감한 순철거비가 원가에 가산되는 거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영구적인 것은 토지에 가산하죠. 자, 그다음에 공장 신축 전에 토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요거는 단기 손익이니까 토지 원가와 관계가 없죠. 우리 주차장을 운영해서 유료 주차장 운영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자, 요거는 토지 원가에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 14번은 개념책인데 이 개념책에는 이론 구조고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질적 특성이거든요. 자, 표현의 충실성, 서술이 완전하고 완전성, 중립적이고 중립성, 오류가 없어야 된다. 무오류성입니다.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맞고요. 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은 어떤 절차나 어떤 규정의 순서에 따르지 않은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비교 가능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틀렸죠.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이 목적이고 비교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이 15번은 감가상각비가 주어지고 취득원가를 물었습니다. 자, 무슨 법? 연수학계법이죠. 자, 계산의 복잡성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각률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에 보시면은요. 이게 모두 이제 뭐냐면 연수학계법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매년도 상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X1, X2, X3, X4, X5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취득원가를 물어봤고 X4년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요거죠, 요거? 요때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상각률이 연도별로 틀리잖아요. 그쵸? 연도별로. 자, 얘가 지금 모두 5년짜리죠. 5년짜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여기는 얼마일까요? 15분의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15분의 1이고요. 자, 이게 의외로 간단한 것 같지만 요 이 부분이 3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 요것만 잘 하셨으면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죠. 자, 취득원가 모르니까 X고요. 자, 잔존가치는 지금 보니까 40만 원입니다. 자, 40만 원.
자, 내용연수는 전체가 15분의 이게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죠? 자, 요게 얼마로 나왔나요? 자, 요게 5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넘기면 되죠? 자, 요거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으로 바뀌고 이거 곱의 관계는 나누기로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부호가 바뀌죠. 자, 그리고 나서 x만 남기고 이 40을 넘기면 마이너스는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냐면 415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16번입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자, 1번. 자, 1번의 경우에는 지금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자, 토지 건물을 모두 사용할 경우는 안분을 해야 되는데 그 안분이 비율이 바로 공정가치 비율이잖아요. 장부금액 X. 자, 2번. 자,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 자, 건설회사의 아파트죠.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장기연불 조건에 구입했을 때는 현금 가격 상당액, 현재 가치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철거했어요? 구입한 건물을 철거한 게 아니라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모두 건물의 장부금액과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 100%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후소건가는 자산인식 요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00% 비용입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면 자산인식 요건에 충족하면 자산이고 아니면 비용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릇된 표현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유지는 100%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27번은 지금 감가상각비를 물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니까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에서 무슨 법으로? 연수학계법으로 바꿨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도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모두 몇 년짜리냐면 6년짜리죠. 6년짜리. 자, 6년짜리고요. X1입니다. 자, X1, X2, X3, X4, X5, X6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변경이 X3년도 이때 생겼죠. 그럼 이거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니까 그 전에 상각한 것을 존중해 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각 누계액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합니다. 자, 계산하면 요게 지금 10만 원에서 잔존가치 만 원을 빼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자, 10만 원에서 만 원을 빼야 됩니다. 자, 하나, 둘이죠. 정액법이니까 요 전체 6분의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6분의 1에 2번이니까 6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내가 이제 변경하기 전에 금액은 3만 원이 돼요. 3만 원.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변경한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를 물었잖아요. 요거죠? 자, 요거는 이제 변경된 것을 반영한 전진 처리를 하는데 요게 1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기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죠? 그럼 4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 얼마? 10만 원에서 자, 내가 지금 기존에 3만 원 원가 배분한 걸 존중해 준다는 걸 이걸 빼줘야 돼요. 요게 바로 새로운 취득원가가 되는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잔존가치는 안 바뀌었으니까 얼마죠? 만 원이 되겠죠? 자, 만 원. 자, 내용연수 하나, 둘, 셋, 넷, 4죠. 자, 연수학계법이니까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이 24,000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장부금액을 묻는다면 10만 원에서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계산했던 누계액 3만 원도 빼고 24,000도 다 빼야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자, 기중처분에 대한 월할상각 문제죠. 유형자산. 자, 내가 취득 사용이 X1년 1월 1일이고 처분이 X3년 7월 1일이니까 X1년 1년, X2년 1년, 그리고 X3년 6개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년이다. 이렇게 해서 월할상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이거 곧장 하겠습니다. 80에서 16만 원 뺀 금액의 5분의 2.5가 되겠죠.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2.5년 이렇게 하시는 게 계산이 빠릅니다. 그럼 32만 원이고요. 그럼 장부 금액은 80에서 32 뺀 금액이고 이것을 44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정부 보조금이 존재했을 때 장부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이 장부 금액을 물었는데 이게 지금 모두 몇 년짜리냐면 19번 거기 보시면 5년짜리죠. 자, 5년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X1년도, X3, X4, 자, X5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X1년 말에 정부 보조금이 존재했을 때 장부 금액을 물었고 그때 우리가 이 정부 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자산차감법이에요. 이 자산차감법일 때 계산 문제는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산차감법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이 존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이 문제처럼 일정 시점에 장부금액 계산 문제 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미완이백이 존재했을 때 처분 손익 셋, 이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지금 보니까 정부 보조금 지금 2만 원을 수령해서 8만 원짜리를 샀잖아요. 그럼 원래 정식적으로 풀려면 자, 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요 기간 동안에 정부 보조금 미완이백을 뺀 게 장부 금액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간편법으로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이거죠. 전체 기간이 몇 년이죠? 5년. 5년 중에 남은 기간이 몇 년이죠? 이게 4년이잖아요. 그래서 잔존 가치가 없을 때는 곧장 계산하면 됩니다. 자, 장부 금액. 자, 잔존 가치가 있을 때는 빼고 다시 더하면 돼요. 자, 이거 없으니까 자, 얼마입니까? 곧장 8만 원. 자, 마이너스, 이게 이제 보조금 수령액이 얼마죠? 2만 원이죠? 자, 2만 원이고, 자, 잔존 가치는 없죠? 자, 곱하기, 남은 내용 연수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이죠? 자, 전체 몇 년에서 5분의 4. 이렇게 하면 빨리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48,000이 되겠고, 우리가 거기 풀이에 있지만 정석적인 방법은, 자, 전체 금액에서 일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은 미완이백을 빼야 되니까 4개월분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잔존 가치가 없을 때는 곧장 자,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보조금 받은 거 이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5분의 4 남은 잔여 내용수 부분을 곱해주면 곧장 계산됩니다. 만약에 잔존 가치가 존재하면 여기서 빼면 그 금액만큼 다시 더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금액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자, 20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번은 5번이에요. 간단한 문제지만 정부 보조금이 존재했을 때 자산차감법인 경우 문제 3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그 다음에 처분손익 3가지 정리해 주시고 자, 20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과 다르고 손상차손 대상은 아니다. 아니죠. 제가 기본서 때 강조드렸지만 무형자산은 체계가 유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 재평가 모형 이런 것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손상자산 대상이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이 지문도 꼭 기억해 주시고 회계 정책으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으로 삼각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기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액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는 정률법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정액법입니다.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